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 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소년보호 재판이 뭔가요? 변호사님, 소년보호 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들어가기 앞서 우선 소년보호 재판이 뭔지, 그 다음에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 그 다음에 보호처분, 소년보호 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 형사 처벌 아니고 전과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은 첫 번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그래서 범죄 소년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에 어느 하나로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우범 소년,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소년보 판사는 심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에게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이라고 하죠. 1호. 그 다음에 2호 수강명령. 수강명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적용되고 1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은 단기보호관찰, 요것은 보통 1년. 그 다음에 보호관찰은 장기보호관찰은 2년인데 1년 연장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그 다음에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재활원의 소년 위탁,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소년 송치, 단기 소년 송치, 단기 소년 송치는 6개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소년 송치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12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 처분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습니다.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억울한 경우랑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억울한 경우는 당연히 다투어야 되는 부분이고 불처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와 주고받은 배시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하면서 불처분을 주장해야지 이제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작정 우리 아이는 아니면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그 주장에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재판인인 만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받아들여집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꾸준하게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추후 비행소년을 어떻게 가르치겠다 요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 어떻게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이건 보통 이제 같이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꿈이 뭔데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고, 학교 생활도 그래서 어떻게 잘할 거고, 이런 일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내면 되겠죠. 이런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 일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엄중한 조치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요 사안에 맞춰가지고 즉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안 다투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만큼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특수절도 교사 혐의를 받았었는데 예, 제가 진행했고 예, 그래서 처분을 하지 않나 불처분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이거 뭐 무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의 범죄가 점점 진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정법원도 보호소년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뭐 소년원 송치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일하게 단순히 안일하게 생각해서 대응해서는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사안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며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 재판이랑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년보호 재판에서 휘말리게 돼서 만약에 이제 재판을 가야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은 소년보호 사건을 좀 소년보호 사건을 많이 다뤄본 그리고 소년보호 재판을 많이 해본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 도출해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딸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